자, 주제를 바꿔보죠. 근데 오늘 지금 아이템이 다 정말 안 좋은 아이템이네. 듣는 저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숨 나오는 아이템밖에 없어요. 네. 오를 거는 안 오르고 내릴 거는 안 내리고 반대로가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오블라다. 자, 정치쇼 3부 경제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SBS 한지원 기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철도 노조의 철도 파업 다행히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종료한다는 건데. 네. 자, 한 기자, 그러면 이거 그동안 저 열차 운행률이 좀 감소했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회복된 거예요? 지금 이제 잠시 뒤에 9시부터 정상화가 이제 되는 거고요. 예. 그동안 이제 주말까지는 한 70% 정도 운행률이 돼가지고 30%가 줄어들어서 사실 주말에 상당히 여행객들이 여행 계획했던 분들이 황당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주말에요? 네네. 그러니까 주말에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주말에 제가 인터뷰를 좀 직접 하러 네. 나가봤는데 가족 7명이 예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네, 역에 도착해서 네. 그거를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 뭐 취소됐을 경우에는 다시 예매를 시도해야 되는데 입석까지 뭐 자리가 다 차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먼저 이제 코레일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취소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제 현장에서 거의 전광판을 계속 초조하게 막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뭐 이게 처음부터 떠 있는 게 아니라 출발 몇 분 전에 이제 올라오는 거라서 초조하게 확인하시는 분들은 많았고요. 또 안내 직원한테 항의하는 모습도 확인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여객도 여객이지만 항상 이 철도 파업하면은 네. 시멘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시멘트는 대부분 다 이 철도로 화물 열차로 실어 나른다고 하니까. 물류 20%를 이제 철도 운송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열차 운행이 평소 이제 5분의 1로 줄었어요. 화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하가 평소보다 70에서 90% 정도 줄었는데 그 육송 출하도 늘리고 또 전국 시멘트 저장고의 재고를 좀 풀고 뭐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이 지금 1차 파업이잖아요. 곧 만약에 파업이 2차 파업으로 이어지면 또 장기화가 되면 공급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평론가. 네. 1차 파업 끝났지만 2차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화물노조는 예고를 한 것 같던데 네. 문제는 모든 파업을 할 때는 왜 파업을 하느냐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철도노조의 철도 파업은 왜 하는 거예요? 명분은 뭐예요? 일단은 말씀을 드릴 텐데 평가는 이제는 국민들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철도 노조의 파업 명분은요. 철도 민영화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실제조차 없고 검토한 적이 없는 민영화라는 이제 허상을 끄집어내서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파업을 위한 파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중심에는 주식회사 S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또는 뭐 대선 기간 중에라도 네. 뭐 총선 기간 중에라도 뭐 집권하면 민영화하겠습니다라는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민영화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용역 줬어요.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왜 철도 민영화를 명분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SR을 아셔야 돼요. 이 SR이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SRT는 아세요. 그러니까 SRT가 뭐냐면 수서 고속철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맞아요.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 SR입니다. 여기에 주식회사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준시장형 공기업인데 이제 철도공사를 이제 철도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공기업이긴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코레일과 이 SR을 분리 경영하고 있어요. 철도공사가. 네, 철도공사가 이게 분리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SR 입장에서는 사실 알짜 노선을 지금 오고 가고 있잖아요. 수서역과 이제 부산 이렇게 알짜 노선을 가고 있는데 일단 코레일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꾸 이제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상간 벽지라든지 화물 열차하면서 이제 약간 거기서 적자가 나오면 KTX 운영하면서 그 적자 폭을 메꾸고 있거든요. 근데 SR이 계속적으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말 그대로 뭐 코레일 쪽에서는 민영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시발점이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합, SR과 그다음에 이제 코레일과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 지금 저 파업한 노조는 SR 노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코레일 노조인 코레일 거죠. 노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노조 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통합 경영하자. 통합 경영하자. KTX와 SRT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없어지는 거죠. 정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SR과 이 주식회사 SR 한마디로 SRT와 그다음에 이제 코레일과 KTX와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죠. 경쟁을 붙여서 이제는 산업화, 그러니까 철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경쟁력을 갖추는 그렇게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제
노조 쪽에서는 그게 이제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KTX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파업을 하고 있는데 뭐 판단은 뭐 국민께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한지연 기자가 얘기했던 뭐 KTX 주말에 서울역 나가봤더니 KTX 취소됐다 하는 거는 KTX 얘기고 네. 수서역에서 부산 가는 SRT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죠. SRT 노조는 파업 안 했고요. 그렇죠. SR 노조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 2차 파업이 이슈예요. 과연 이제 철도 노조에서 2차 파업을 할 것인가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상황은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끝납니다. 1차 파업은. 근데 이제는 아마 오늘 KTX 아마 못 가실 거예요. 이게 순차적인 복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순차적인 복귀다 보니까 아마 오늘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추석 때까지 파업을 할까? 그 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감이 그래서 저는 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또. 네. 왜냐하면 추석 때 만약에 파업해서 네. 고향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피해를 얻게 되면 네. 파업을 한 당사자인 철도 노조 측이 그 비난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으니 네. 그러니 아마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시각에서 일각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왜 나오냐면 코레일이 적자가 지난 3년 동안 2조 7천억 원입니다. 네. 계속 공적 자금 투입해서 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렵다. 그렇게 한 어쨌든 간에 이제 경쟁을 좀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서 그렇죠. 구조 조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노조는 그 당이 싫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청년들, 야 이건 가계빚도 가계빚이지만 가계빚 내용이 또 중요한 건데 빚이라는 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 청년들 빚 문제 있잖아요. 한 기자. 네. 고금리랑 고물가 때문에 사실은 2030은 예전에 빚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학자금 빚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등록금에 미국만큼 사립대만큼 비싼 건 아니어서 네. 2030의 빚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2030 특히 20대 빚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빚을 못 갚는 20, 30대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각 20대는 1.4%, 30대는 0.6%로 1년 전보다 2배 늘어서요.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20대가 대출 받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사실 전체 신용대출 받는 사람 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30대부터 50대까지는 2.5% 감소를 했는데 네. 20대만 13%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금리 때 영끌족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쉽게 빌려서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출하는 거를 좀 쉽게 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고금리 또 고물가가 되면서 상황이 지금 더 어려워진 겁니다. 아니 빚들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한 40대, 40대, 50대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을 거고 네. 그다음에 직장 있는 분들은 이제 신용대출이 있을 거고 이런 건데 20, 30대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저 포션이 이게 뭐랄까 아무래도 집 사기는 여러 개 안 되니까 주택담보대출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직장인 신용대출도 없을 것 같고 그럼 뭐를 가지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빚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말고는? 인터넷 뱅킹에서 이렇게 쉽게 이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면 소액 대출 상품이 20, 30대 많이 몰려 있어요. 소액 그래서 대출. 네, 대출 한도 같은 경우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작기는 하지만 이게 네, 직업이랑 소득 없어도 비대면으로 이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니까 300만 원 정도니까 그냥 대출 업체에서는 그냥 해주겠죠. 직장 없어도. 근데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금리가 그렇겠죠. 최고 15%까지 가서요. 이게 돈이 급한 이제 20, 30대들이 인터넷 은행 뱅킹으로 이제 비상금 대출 같은 걸 많이 받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비상금 대출 연체액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75억. K뱅크 같은 경우는 13억 원, 토스뱅크는 12억 원이 됐는데 여기서 20, 30대 비중이 거의 60에서 70%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 30대가 이렇게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비대면으로 소액 대출 받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네. 쓰려고. 네. 대부분 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죠. 이거 시장에서는. 보니까 진짜 주택담보도 아니고 네. 학자금 대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그 알짜배기 직장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소득 자체가 이제 적습니다. 근데 생활비는 들어가고 이제 네.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액 대출을 받는 측면 이게 이제 하나로 꼽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B2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 이런 쪽에 이제는 부동산은 이제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힘들고 네.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이제 청년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소액 대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빚이 빚을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못 갚게 되면 더 악성 채무만 늘어날 건데. 그래서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이 2금융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금융권은 금리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빚이 또 빚을 부르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금융권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죠. 더 안 들어가면 되면 이제 사채 시장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19년 말 대비해서 전체 저축은행 취약차주 대출 규모가 32%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세대가 20대와 30대가 51%로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도 일단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이 금융권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용도가 생활비, 그 다음에 B2. 네, 이게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잡아야 되는 거고, 네, 저 1금융권이 있는 직장인 신용대출은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보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한 기자 얘기하는 그 비대면 대출 같은 게 굉장히 쉽게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 대학생들 20대 직장 없는 20대들한테 소액이지만 고금리로 나가는 그런 대출들 묻지마 대출 같은 거 네. 이거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실 금융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보통 대부분이 취약차주거든요. 네. 어려우신 분들이 이것까지 만약에 서민금융까지 막아버리면 네. 이분들이 이제 사채 시장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예, 막을 수가 없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이거는 이제는 풍선 효과구나.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 이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이다. 예, 금융의 입장이고 사실 저는 이제 해결책은 역시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맞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쉽고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제일 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예, 이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 고 보는데 제가 예전에 그 KRX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 금융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금융교육 시켜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뭐 성인들이 생각하는 그건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금융에 대한 니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교에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빚이 뭔지 이자가 맞습니다. 뭔지 예. 부동산은 뭔지 투자는 뭔지 이 네. 기본적인 거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이제 될 텐데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거 제대로 배운 적이 한 그렇죠. 번도 네. 없어. 그냥 사회에 나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맞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구나 하는 거지 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자, 한 기자 네. 빈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국가 채무가 1,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게 돌파하지 않아도 될 걸 돌파하네. 어때요 지금 상황이? 지금 보면은 네. 잠시만요. 제가 네. 약간 좀 국가 채무가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야, 이거 그럼 계속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국가 네. 채무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개인의 빚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1,000조 원은 1,100조. 네. 그렇죠. 지금 뭐 1,000조 원 돌파를 계속했고 지금 이제 1,100조 계속 돌파하고 있고 네. 사실 6월달에 소폭 줄어들었다가 7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국가 채무 생각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재정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좀 넉넉하면 채무를 좀 갚아 나갈 텐데 사실 지금 국가 재정도 지금 통합 재정도 마찬가지고 관리 재정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1인당 국가 채무를 이거를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전체 국가 채무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나누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분자인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분모인 인구수는 줄어들면 맞아요. 1인당 채무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2,189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통계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1억씩 네. 내 빚 개인 빚도 많은데 나라 빚 퍼로 나누면 그렇죠. 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가구로 생각하세요. 나누면 나는 뭐, 1억이네. 예, 나는 빚진 적도 없는데 이걸 내가 왜 내 그럴 텐데 이거 국가 채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결국에는 갚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볼 문제는 뭐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권평론가 요거 네. 정부가 적자폭을 점차 줄이겠다 이렇게 긴축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적자폭을 줄이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수출이 늘어나거나 내수가 활성화돼서 네네. 돈을 많이 돈을 벌어오든지 네. 아니면 나가는 돈을 좀 줄이든지인데 맞습니다. 두 개 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렵죠. 지금 뭐 정부는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상저하고는 어렵고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하나 터졌죠. 유가가 지금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넣으실 분좀 빨리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에 기름 통은 한계가 있는데 네. 쟁겨놓을 수도 없고 지금 거의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 $90 넘어섰고 브렌트유도 $90 넘어섰기 때문에 한 2주 후에 또 이거 계속 반영되고 순차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 계속 오르고 있고 기름값도 오를 예상이고 뭐 유가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또 오르게 되겠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였죠. 화웨이 때문에 아마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거다. 결국에는 반도체 규제 심해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문제가 되고 지금 법인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법인세율을 뭐 조정해서 법인세율을 낮춰줘서 법인세가 준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네.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법인세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화해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반도체 업계가 뭐 팔지를 못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매출이 안 나오고 법인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그러니까 중국과의 미국과의 그 경쟁 상태가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조금 이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근데 오늘 지금 아이템이 다 정말 안 좋은 아이템이네. 듣는 저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숨 나오는 아이템밖에 없어요. 네. 오를 거는 안 오르고 내릴 거는 안 내리고 반대로가 지금 월세 상승률. 네. 서울의 원룸 네. 월세 상승률이 10년 내 최고치다. 네. 이건 뭔 소리예요? 네, 보면은 이제 빌라와 원룸 월세 33제곱미터 이하를 보면 8월 10평 기준으로 정도 되는 거죠. 원룸이니까. 네네, 33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기준으로 69만 원인데요. 지난해 이게 8월에 비하면 56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난해는. 그래서 24.3%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56만 원인데 69만 원으로 네. 서울의 평균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평균이. 강남이나 예를 들어서 광화문 쪽 이런 데는 훨씬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예, 예. 와. 그래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사이에 보니까 이번이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 네. 10년 동안 그럼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봤더니 10년 전에 49만 원이었어요. 평균이. 그게 이제 69만 원이 돼서 42% 넘게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계산을 해보면 1년에 240만 원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중랑구가 가장 네. 많이 올랐습니다. 중량구가 월세 상승률이 높다. 그럼 네, 왜 그래요? 가장 높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수치를 보면은 2013년 8월 44만 원이었던 게 79만 원까지 지금 올라서 80.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중랑구에서 이제 살려면 월세로 살려면 1년간 42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뭐 강북구나 금천구, 동대문구, 용산구도 많이 오른 편에 속했습니다. 월세 상승률이 높은 거지 월세가 잘 비싸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중량구가 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예전에 더 싸서 그렇죠. 더 높아진 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가 소형 평수가 좀 집중된 지역입니다. 중량구에? 예, 중랑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립주택 되게 많거든요. 예. 지금이야 뭐 과거보다는 많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은 그래도 연립주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소형 평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월세가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좀 저평된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제는 성수동 네. 굉장히 핫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 위가 이제 중랑구군요, 사실 그러면 성수동 위가. 한강 이북에서 성수동, 한강 이남에서 강남은 원래 비싸서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도 없다 이거고. 네, 그렇죠. 그동안 좀 쌌던 중량구가 그렇죠. 저평가였던 게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가 이제 중랑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율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과거보다 많이 뛰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도 중랑구 쪽에 소형 평수가 집중돼서 중형보다는 소형이 맞습니다. 높은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통계 나온 게 사실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요. 연립 다세대 원룸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이 좀 많이 몰려 있고 과거보다는 또 가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한 기자 월세가 네. 사실은
우리 예전부터 그런 얘기했잖아요. 월세가 돈이 녹는다고. 그렇죠. 왜냐면 녹는 전세는 나중에 전세금 돌려나 받을 수 있지. 네. 월세는 계속 나가는 돈이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도 없고 돈이 녹는다는 표현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늘어나는 건 네. 전세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그렇죠. 보증금 떼기 싫다는 네.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에 뭐 전세 보증금이 좀 낮아지면서 이제 전세 선호도가 좀 올라갔긴 했지만 여전히 월세 세입자들이 계속 이 월세에 살고 싶어 한다. 이게 한 51%가 넘어서 전세보다 높았고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이제 63.9%가 월세를 선호한다고 대답을 해서 전세 선호한다는 대답보다 이게 그게 36.1%인데 훨씬 높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매월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 그게 매력적이잖아요. 요것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기자 이거 좀 볼게요. 아파트 값이요. 네. 또 올라요 지금?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보도 있던데 아파트 값. 네. 최고 가격 전고점 85%까지 지금 올랐다. 요런 결과가 있고요. 그럼 전고점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찍었던 전고점을 지금 네, 85%까지 2021년 왔다. 하반기에서 작년 상반기 요때랑 비교를 해서 낸 수치인데 지역별로 보면 이 서울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서울 평균이 올해 11억 1,600만 원에 육박한데 전고점 12억 6천만 원대에 88%까지 회복을 했고요. 용산구는 97%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 네. 강남구도 9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 찍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뚫고 갈 거냐 이거네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매수 타이밍과 상관이 있으니까. 네. 범포는 거 어떻게 봐요? 근데 짧게. 저는 이제는 당분간 다시 하락할 거라 봐요. 왜 아. 그러냐면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가 사실 특례보금자료론이 중요한 영향을 했습니다. 네. 근데 특례보금자료론이 이제 26일 날 일반형이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받아줘요. 그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네. 조건으로. 그럼 당연히 이게 영향을 주면서 이제 실수요자만 남거든요. 그럼 이게 영향을 줄 거고 두 번째로는 고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품 이제 안 나오죠. 그다음에 고금 상태 유지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저는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하지만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아마 타이밍을 또 잡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권혁준 경제평론가 SBS 한지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